함무라비 법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조문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거창하게 함무라비 법전의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5년부터 1750년 사이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전입니다. 법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꺼운 책 같은 형태가 아니고 이 사진과 같이 법의 내용이 돌에 새겨진 형태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처럼 돌에 글씨가 새겨진 겁니다. 기원전 175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3700년 이전인데 당시 종이가 발명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종이에 적혀 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돌에 새겨져 있었으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 즉 글자와 문장으로 적혀진 법 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1901년 이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것이 원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후대 함무라비 법전을 약탈하여 옮겨둔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정 후 600년 뒤에 약탈을 당하였는데 약탈 시점에도 함무라비 법전의 가치를 높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최종적으로 현재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딜까요? 고고학적 유물이나 보물, 예술품이 많이 있는 곳인데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드논관, 실리관, 리슐리에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슐리에관으로 들어가면 사진과 같이 조각상이 많이 진열된 정원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위 장소의 계단 위로 올라가면 또 조각상이 많은 전시실로 이어지는데요. 그 부근에 메소포타미아 전시관이 있고 주변에 물어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나리자, 밀러의 비너스, 사모트라케, 니케 등 루브르 박물관에는 너무나 볼 게 많으니 현지에서 루브르 박물관 투어를 하더라도 함무라비 법전을 보러 가는 코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투어를 마친 후라도 꼭 한번 방문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2.25m 높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 키보다 크고 검은 비석에 빼곡히 적힌 쐐기 문자가 인상 깊습니다. 역사적 고고학적인 유물로서의 함무라비 법전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한계도 있고 다른 영상을 통하여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사진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불어로 적혀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규정해 두었을까요? 일단 총 282조까지 있습니다. 많은 조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간단히 대상을 살펴보면 절도죄, 간통죄, 상해죄 같은 처벌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친족, 이혼, 상속, 양자 같은 친족상속법, 채무, 공탁, 상법, 분법, 의사와 건축업자와 같은 직업과 관련된 법과 같이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3700년 전이면 뭔가 원시시대 같은 아득한 느낌인데 지금과 같은 최첨단의 기술만 없었을 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서의 모습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나 봅니다. 방금 함무라비 법전의 불어 조문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함무라비 법전의 비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함무라비 법전의 1조가 비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1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법 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중요한 선언이 1조에 담겨 있습니다.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역시 민법도 뭔가 1, 2조의 중요한 원칙이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지만 형법은 처음에 총칙이라고 하여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범죄에 대한 조문의 맨 처음은 뭔가 하면 제1장 내란해제 제87조 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호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에 처단한다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 내란의 제에만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법의 1조 처음 부분에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1조가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서 입법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헌법 제1조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함무라비 법전도 제1조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처음에 다루어져야 할 상징적인 내용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함무라비 왕이 제1조에 담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불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Si un homme accuse un autre homme et le charge d'homicide, mais ne peut apporter de preuves contre lui, son accusateur sera mis à mort. 참고로 금일 설명은 윤일구 교수님이 지은 고대법의 기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 동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윤일구 교수님 저서의 해석에 의하면 위 1조의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곤경에 빠뜨렸지만 그가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타인을 곤경에 빠뜨린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타인을 고소하였지만 증인이나 진술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그 범죄의 형별이 사형으로 규정된 경우 그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제4조의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이 곡식 또는 금전과 같은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타인을 고소하였지만 증인이나 진술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그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무고죄에 대한 내용을 함무라비 법전 처음에 담고 있습니다. 영문판 위키디피아에는 위 제1조를 폴스 차지라고 하여 무고를 담고 있는 조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일구 교수님은 위 1조를 주술범죄라고 분류하고 제3조 4조를 무고죄로 분류하셨는데 그 분류와 무관하게 내용 자체는 타인을 거짓말로 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를 담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보쪽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1장은 살인입니다. 뭔가 가장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범죄 같죠? 그 다음에는 상해, 협박, 성범죄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형법 교과서의 마지막 설명은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무고입니다. 물론 교과서 기재의 순서가 범죄의 경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함무라비 법전 가장 처음에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무고죄란 뭐냐?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국가가 법을 통해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동시에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런 무고죄를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제1조에 선언하였습니다.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무고하면 너도 사형이라는 시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